안녕하세요 여러분. 퇴직연금 헌터의 저 김프로 김동환입니다. 미 연준이 금리 인하를 단행하면서 글로벌 머니무브도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죠. 세계 경제를 좌우하는 미국의 통화정책 기조가 긴축에서 완화로 돌아섰지만 곧 미국 대선도 있고요. 아직 몇 가지 변수들이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런 때일수록 시장의 변화를 잘 살피셔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4분기에는 우리가 어떤 투자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여러분들을 위한 자세한 투자 가이드를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은 교보생명의 강필성 차장님 그리고 늘 오시는 박병창 이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야, 이제 그렇게 무더웠던 여름도 가긴 가는군요. 네, 네. 요즘 아침 저녁으로 좀 쌀쌀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박 이사님? 매번 똑같이 선풀에서 매일 아침 방송하고 있고요. 그러고 있는데 우리 시장이 답답해서 예. 좀 힘이 많이 빠지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어려움 속에서도 계속 시장을 지켜보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4분기 들어가면서 어떤 큰 변화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네. 좀 바짝 시장에 더 긴장하면서 보는 그런 그렇군요. 상황이 좀 있습니다. 강필성 차장님도 네. 신수가 훤하세요. 네, 오랜만에 인사드리게 되는 그러니까요. 것 같은데요. 예,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잘 부탁드리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4분기 투자 전략을 전해드리기 전에 지난 분기, 3분기죠. 투자시장 동향이 어땠는지부터 박병창 이사님께 청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3분기에 대해서 총평을 한다면 3분기는 우리 퀀트 과거 경험 데이터로 보면은 3분기에 가장 안 좋은 분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안 좋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 시장 기준으로 봤을 때 역사적 신고 지수를 냈습니다. 버블에 대해서 또는 이 올라가는 거에서 걱정스러우면서도 시장은 계속 강세를 보였던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4분기부터는 사뭇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 화면 한번 보시면요. 이거 제가 이코노미스트 표지입니다. 이것도 제 7월 표지인데요. 눈을 가려버렸군요. 황수가 이제 눈을 가렸습니다. 뭐 때문이냐? 이제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인 이유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고요. 그 와중에 지정 리스크가 뭐 정치적인 미국의 대선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라고 우리가 할 수가 없지만 상당 부분 간접적으로는 그렇죠. 영향이 있겠죠. 예.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는 지금 불확실성으로 좀 있습니다. 그래서 3분기에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8월 초에 급락했다가 반등했고 9월 초에 급락했다가 반등했고 여러 가지 큰 변동성이 있었지만 시장을 잘 견뎌왔습니다. 네. 그것은 이제 유동성 때문에 그랬겠죠. 그러나 이제 4분기 들어서면서 그동안의 신고지수를 낸 상태에서 불확실성이 있었던 것들을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할까 이런 부분들을 좀 궁금해하면서 시작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중동이 큰일 났습니다. 네. 저 이스라엘이 워낙 강하게 나오다 보니까 네. 결국 이란이 참다 이제 네. 미사일 쏘고 했는데 이게 중동 전쟁이 끝날 기미는커녕 조금 더 확장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요. 지금 뭐 많이 잊어버렸습니다. 어쨌든 트럼프 전 대통령 유세장에 있었던 총격 사건도 있었고 또 미수 사건도 또 네.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흔들리지 않는 이유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그건 여전히 시장 안에 있는 유동성의 풍부한 유동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미국이 가장 강했고 그렇게 강세 시장을 계속 봤던 이유는 미국의 금리가 고금리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달러도 강세였습니다. 예. 시장은 돈에 눈이 달려 있다고 하죠. 음. 더 수익이 높은 데서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미국으로 더 자금이 많이 흘러 들어갔고 예. 그리고 전 세계 개인 투자들의 자금도 그쪽으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전히 풍부한 유동성이 있는 상태에서 연준이 그동안에 약간 긴축, 대차 도표를 줄이면서 긴축의 스탠스를 좀 취했는데 반면에 행정부 옐런 장관이 있는 행정부에서는 시장의 유동성을 계속해서 보강하면서 갔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시장의 유동성이 이런 것들을 뒷받침했고 그런 것들이 일어난 이유 중에 하나는 예. 미국의 대선이 상당히 영향을 주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월 첫째 주에 대통령 선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이후 전후에서는 상당한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옐런이 재무장관 될 때 샀어야 돼. 저 노련한 양반이. 옛날 연준 의장을 때도 잘했죠. 아, 그렇죠. 예. 이런 상황에서 퇴직연금 시장은 어땠는지도 매우 궁금합니다. 앞서 이사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다양한 이벤트에도 불구하고 자산 시장이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주식은 역사적인 고점 수준에서 올해만 하더라도 벌써 40번째
신고가를 갱신하는 모습을 예.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이제 채권도 국내 채권은 올해만 해도 4% 그리고 글로벌 채권은 3%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국내 투자자들은 좀 속상한 상황인 거죠. 좀이 아니고요. 상당히 많이.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대상승 국면에 완전 소외돼서 연초 이후에 지금 오른 게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퇴직연금 투자에서도 이런 흐름이 좀 이어졌는데요. 퇴직연금 ETF 투자 규모를 보시면 연초만 하더라도 국내 주식과 글로벌 주식이 그렇게까지 규모의 차이가 있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3분기가 마감되고 나니 국내 주식 비중은 퇴직연금에서도 많이 줄어 있고요. 그리고 글로벌 주식이나 글로벌 채권도 뭐 S&P 500이나 나스닥 100, 다우 지수와 같은 그런 미국 지수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 ETF가 대부분이고 또 하나 특징은 이제 장기채 ETF인 거죠. 국채 30년 ETF 그리고 미국 국채 30년 ETF가 상위에 랭크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국가별 정책 방향이나 아니면 글로벌 경제 동향이 글로벌 주식이나 채권 비중을 늘려가는 퇴직연금 투자자에게도 굉장히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4분기 투자 전망을 해봐야 될 텐데 먼저 금리 얘기 이거 안 할 수가 없겠죠. 미 연준이 4년 7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내렸는데 50bp 내리는 이른바 빅컷을 단행을 했잖아요. 긴축 통화정책의 기조 마침내 마침표를 찍었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봐야 되고요. 첫 번째, 미국의 금리가 고금리에서 이제 중금리로 가면서 금리 인하 기조로 간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부터 예. 먼저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거고 체크를 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일본은 제로금리에서 이제 금리 인상을 하고 초저 엔화에서 엔화 강세로 바뀐다는 거잖아요. 이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고 세 번째는 중국이 계속해서 경기 침체 얘기가 나오면서 주의상이 연중 최저가 부근에 있다가 요번에 강력하게 경기 부양 정책을 하고 시장 유동성 보강 정책을 하면서 예. 급격하게 올라왔지 않습니까? 미국이 바뀐 거고 일본이 바뀐 거고 중국이 바뀐 거고.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미국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한 거죠. 그리고 이것이 전체 시장의 수급상으로 어떻게 변화가 될 것인지를 우리는 체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좀 된 겁니다. 첫 번째 화면은 왼쪽에 있는 건 미국의 기준금리고 오른쪽은 한국의 기준금리입니다. 요번에 B컷을 했고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금리 인하를 하지 않고 대신 금리 인하할 수 있는 온신의 폭이 좀 생긴 네. 상황입니다. 금리 인하를 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물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CPI 기준으로 2.5고요. 얼마 전에 발표된 PC는 2.2%까지 지금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물가는 떨어졌습니다. 파월 의장이 계속 얘기했던 것은 경기가 둔화되는 걸 용인하고 경기 침체가 가는 한이 있어도 물가를 잡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지 않습니까? 워낙에 그거에 대해서 트라우마가 있어서. 예, 구인 건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요번에 살짝 올라가긴 했지만 예. 그 얘기는 고용 상황이 좀 나빠지고 있다는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실업률입니다. 지난 8월과 9월에 전체 시장에서 미국 시장에서 또 텐트럼을 일으켰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실업률인데 예. 이게 4.3%까지 갔다가 그 다음에 4.2%로 살짝 좋아지긴 했지만 이게 3.7, 3.6까지 떨어졌던 많이 거잖아요. 올라온 거예요. 이게 4.3까지 올라오다 보니까 결국은 이것으로 인해서 고용이 굉장히 안 좋아지면서 경기 침체와 함께 오지 않겠냐 이런 걱정을 하면서 이번에 B컷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거에서 쭉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난 잭슨 미팅에서 파월 의장이 정책 조정의 시간이 왔다. 가야 할 방은 명확하다. 인플레이션은 제압이 됐고 실업률 상승을 막기 위해서 네. 뭐든 하겠다 이런 표현을 쓴 거거든요. 이번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 물가 안정은 진전이 됐다. 기준금리는 50bp 인하하고 그 다음에 올해 50bp 정도 더 인하할 수 있겠다는 점도표가 나왔고요. 그리고 실업률은 4.0에서 4.4%로 좀 올려잡았습니다. 고용은 우려를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큰 걱정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떻든 넘어왔습니다. 왜 큰 걱정을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냐면 장기적인 10년 동안의 실업률 추이를 보면 4.4%가 아주 높은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걱정하시는 분들은 왜 걱정을 하냐면 실업률이라는 것은 한번 경기가 어려워지기 시작해서 한번 실업률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새털처럼 가볍게 올라간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추이는 이렇지만 급격하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튼 연준에서는 지금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다. 절대 수치가. 이것이 더 올라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그리고 GDP 성장률은 한 2.0%로 소폭 조정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면서 경기 침체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한마디로 표현드리면 물가는 이제 안정화됐다. 고용 지표가 안 좋은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걸 시장에서 걱정하는데 내가 알고 있다. 연준이 알고 있다. 그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게 지금 요번에 나온 전체적인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미국이 이렇게 픽컷을 하면은 나머지 글로벌 금융시장은 어떻게 대응할 거냐. 예. 그러니까 이제 글로벌 통화 정책의 방향성이 이제 완전히 완화적으로 돌아서는 이른바 변곡점이 되지 않겠냐. 이제 이런 분석들도 나오는 것 같은데 이런 시기에 우리 시장의 흐름을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금리 인하를 하는 것은 시장의 유동성과 그리고 경기 부양을 위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다 아는 우라가미 군요라는 분이 책에 쓴 경기 사이클과 금리예요. 명저죠. 네, 명저죠. 네. 여기 보시면요. 메뉴에 보면 경기 순환이 침체기, 회복기, 화랑기, 후퇴기가 있어요. 그때 중앙은행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행정부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은 거거든요. 중간에 금리의 부분 잘 보시면 금리를 서서히 내리기 시작하는 쪽이 어디입니까? 저 경기 후퇴기의 역실적 장세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예. 금리는 계속 이제 낮춥니다. 예. 그리고 기업 실적이나 GDP 성장률이나 이런 것들도 점차 둔화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가도 서서히 좀 내려오는 쪽으로 많이 보고 있거든요. 이걸 걱정하는 게 아닙니다. 이 예. 정도는 시장이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걱정하는 게 아니고 후퇴기 지나고 나서는 뭡니까? 침체기예요, 침체기. 이 침체기가 만약에 깊게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소위 시스템 위기가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곧바로 금리를 그냥 급격하게 내립니다. 여기 보시면 침체기 밑에 보면 금리가 밑으로 수직으로 내린다고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시기에 주가는 다시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걸 이제 우라가미 군이오는 금융장세라고 하는데 이건 나중 얘기고 지금은 우리는 어디에 있냐면 역실적 장세. 역실적 장세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침체가 얼마나 깊게 올 거냐 아닐까를 가지고 지금 서로들 막 싸우면서 논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과거 데이터를 보면은 그냥 얕게 지나간 경우가 없었어요. 아, 그래요? 예, 대부분 위기 비슷한 또는 위기를 맞고서 그 다음에 지나갔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느냐, 준비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지금의 좀 닥친 문제입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 강필성 차장님께도 한번 마이크를 드려보겠습니다. 어떻게 흐름을 보고 계시는지요? 역시 핵심 포인트는 금리 정책 방향의 전환을 이제 어떻게 해석할지일 것 같은데요. 연준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제 선제적인 금리 인하를 성공할지 아니면 결국에 리스크가 터지면서 경기 침체가 올지가 좀 핵심이 될 것 같고요. 미국 기준금리 인하와 미국의 주가 지수 S&P 500 주가 지수를 보여주는 차트인데요. 과거 30년 동안 크게는 이제 4번의 금리 인하 사이클이 있었습니다. 예. 먼저 선제적 금리 인하 조치로 이제 경기 침체가 없었던 게 1995년 그리고 2019년 이 두 시기고요. 이때는 이제 25bp 금리 인하로 시작을 했습니다. 1995년이면 동아시아 외환 위기가 있었고 그때 우리는 이제 IMF가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크게 다가오는 부분이 있고 또 2019년은 미중 무역 전쟁이 한참이어서 이게 리스크 상황이 아니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미국 시장 기준으로는 사실 굉장히 평온했었고 그리고 위기까지는 아니었던 상황이어서 예. 선제적인 금리 인하를 하고 이게 성공한 케이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이번처럼 빅컷을 한 케이스가 2001년 IT 버블 그 이후에 이제 9.12 테러까지 있었고요. 그리고 2007년에 글로벌 금융 위기 이때는 50bp 금리 인하로 처음에 시작을 해서 굉장히 가파르게 금리 인하를 진행을 했지만 결국에 리스크가 커지면서 경기 침체가 오고 시장이 하락하고 상당 기간 이 하락이 이어지게 되었거든요. 이제 우리가 원하는 케이스가 금리 인하로 성공한 케이스를 우리가 원하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각국의 정책 변화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이게 성공한다면 자산 시장이 이제 좋은 케이스로 추가 랠리도 가능할 것 같긴 한데 하지만 이제 미국이 기준금리가 5.5%에서 이제 50bp 내려서 5%인 거잖아요. 그래서 고금리의 여파가 이제 우리가 모르는 부분에서 지금 약한 고리를 건드려서 리스크가 되고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조심스럽게 좀 투자를 진행해야 될 것 같다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본격적으로 금리 인하 시대의 문이 확 열렸으니까 글로벌 금융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이게 과연 연쇄적으로 무슨 변화를 겪게 될지 세계 경제 전망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화면은 IMF에서 지금 내다본 세계 경제 성장률입니다. 보시면 맨 끝에 보면 이렇게 점선으로 표시가 돼 있고 전반적으로 세계 경기는 둔화될 것이라고 보는 것이 그동안의 생각이었고 그래서 둔화해서 침체로 갈까봐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까지 된 거죠. 이게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전체 경기에서는. 일단 경기의 부분에서 하는 말씀 좀 드리면 그 다음 화면 하나 보겠습니다. ISM 제조업 PMI를 좀 보겠습니다. 예. 2022년부터 꺾였습니다. 그래 꺾인 상태에서 그 다음에는 왔다 갔다 했거든요. 엊그저께 발표를 했는데 ISM 제조업 지수 PMI가 47.2 정도 나왔죠. 그러니까 50을 기준으로 50이 하지 기준이죠. 않습니까? 근데 50 아래 계속 아래 있어요. 그러니까 침체 상황이 계속 있다라는 거예요. 네. 요거하고 그대로 연결해서 그 다음 화면은 뭐냐면 요 까만 선 있지 않습니까? 예. 요 까만 선이 경기 선행 지수입니다. 그런데 이 초록색線은 뭐냐면 S&P 500의 주가 지수의 추이예요. 경기 지수와 주가 지수가 반대로 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화면을 잘 보시면 2022년 이후에 경기 지표는 꺾여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주가 지수는 계속 올라갔거든요. 이게 디커플링 상태인데 이러면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됩니다.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주가 지수가 떨어지든지 경기가 다시 터닝하든지 예.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주가 지수가 상당히 고평가까지 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지는 쪽이 더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들을 요즘에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런 가운데 더 우려를 하는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되어 있다가 정상화됐지 않습니까? 이건 10년 만기와 2년 만기의 금리 차입니다. 10년 만기와 2년 만기 금리 차가 역전되었다가 다시 정상화되고 났을 때는 곧바로 경기 침체가 오거나 아니면 시스템 위기가 오지 않았습니다. 네. 시차를 놓습니다. 예. 예, 보시면 14개월, 뭐 4개월, 11개월, 13개월 이런 시차가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10년 만기와 2년 만기의 장단기 금리차가 정상화되고 나서는 일정 정도 시점이 지나가서는 경기 침체가 오더라. 예. 그러면 이번에 꽤 오랜 동안 역전돼 있었죠. 그렇죠. 한 2년 이상. 예. 그랬다가 요번에 정상화 됐습니다. 몇 주뿐이 안 지났어요. 그러면 앞으로 이 시기를 지나면서 경기 침체가 오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이 한 이론이에요. 요번에 거는 10년 만기와 3개월물의 스프레드입니다. 안조 초단기. 예, 초단기. 그런데 10년 만기하고 3년 만기가 역전되었다가 지금 한 80bp 역전되어 있습니다. 이건 아직까지. 지금도. 예. 그런데 이게 만약에 정상화 되잖아요. 그 이후에는 곧바로 위기가 왔습니다. 곧바로. 시차를 그래요? 안 뒀어요. 시차를. 그러니까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3개월물 일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정상화되는 네. 상황이 되면은 이건 위험해지는 거거든요. 미국의 10년 만기 국제 수익률입니다. 지금 한 3.7% 초반에 있거든요. 2년 만기 국제 수익률은 3.5%, 3.6%에 정상화됐죠. 예. 그런데 3개월짜리 있어요. 얘는 지금 아직까지 4.7에 있거든요. 아직까지 여기 괜찮은 거예요. 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한 가지 여러분께 결론을 내드리는 겁니다. 예. 3개월 만기짜리 요게 요 수익률이 급격하게 떨어지면 위험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서 정리를 하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국제 수익률이 역전되었다가 정상화되어서 이후에는 경기 침체에 들어갔는데 이제 그렇게 되지 않겠냐는 게 첫 번째 우려입니다. 두 번째는 실업률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새털처럼 가볍게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되면 경기 침체 꼭 왔더라. 세 번째는 미국의 대선 변동성이라는 게 분명히 있어요. 미국의 대선이 있었을 때 굉장히 변동성이 커지면서 시장이 텐트럼이나 또는 변동성을 크게 주더라. 네 번째, 우리가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본의 금리 인상이에요. 새로운 총리가 당선이 됐죠. 이번 새로운 총리 당선자는 아베노미스의 반대론자였습니다. 그래서 금리 정상화를 하고 긴축 구조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총리 되고 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일본이 그 다음 월요일 날 마이너스 4.8%라고 그러니까 끝났겠습니다. 주가 확 빠지더라고요. 예, 참 안타깝지만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를 보면은 전체적으로 경기가 둔화해서 이제 침체로 가고 위기가 올 수 있는 요인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박병창 이사께서는 침체의 초입에 있다. 우리가 어떻게 잘하면 빨리 나올 수 있지만 예. 잘못하면 긴 터널이 될 수 예. 있다. 이렇게 일단 진단을 해주셨네요. 참 우리는 정말 안 갔으면 좋겠지만 이 경기 침체로 예상이 되는 변수들을 쭉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이 다른 한쪽에서는 그래도 미국 경기가 침체가 아닌 연착륙을 한다는 기대감도 있는데
이건 어떤 근거들로 그렇게 보는 걸까요? 경기 침체에 가지 않았으면 좋겠잖아요. 그리고 시장을 좀 조금이라도 어떤 희망이나 기회를 보면 좋겠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은 희망 고문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한쪽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경우의 수는 여러 가지가 있고 어떻게 될 건지에 따라서 우리는 시나리오별로 생각한다라는 정도까지만 한번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글로벌리 전체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연착륙 기대한 첫 번째는 저는 중국의 경기 부양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채를 매입하면서 금리를 인하시키는 형식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뭡니까? QE입니다. QE. 근데 여태까지 중국에서 이런 정책들이 조금씩 나왔는데 안 먹혔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강력하게 먹히면서 중국의 상해 종합 지수가 일주일 만에 21% 오르고 그랬지 않습니까? 무서워요. 폭등했지 않습니까? 지금도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경기 부양 정책으로 인해서 주가 지수는 급등을 하고 향후의 경제에 대해서 새로운 어떤 해석을 지금 하겠죠. 중국은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경기 부양 정책이 아주 다급하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정도 쓴다는 얘기가 예, 맞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주식시장만 바라보지만 중국이 경기 부양하면은 전 세계에 영향을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경기 부양 정책이 얼마나 강하게 나오고 그것이 효과가 있냐에 따라서 글로벌 경기의 연착륙에 상당한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가지의 연착륙 기대의 한 가지 이유가 될 수 있다. 그렇군요. 라고 저는 생각을 두 합니다. 번째는요? 지금 반도체 피크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반도체 겨울이 왔다. 이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조금 기니까 그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주가 지수를 보면은 겨울에 온 거 분명히 맞아요. 엄청나게 빠졌고 지금 삼성전자도 뭐 계속 목표 주가 뭐 반토막 내고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데이터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아니 우리나라 수출도 예, 수출 데이터 반도체가 또 예, 이끌어가지고. 예, 반도체는 지금 월간 기준으로 사상 최고 예. 데이터 실적이 나오고 예.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얘기 나오는 거는 내수 경기에 포함되어 있는 PC나 아니면 스마트폰이나 이런 디바이스의 경기가 좋지 않으면서 오로지 그 동안에는 HBM, AI 반도체만 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피크를 치면서 꺾이면서 그러면 전체 반도체가 고점 찍고 이제 내려가는 게 아니냐라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반도체의 이 경기는 일시적으로 지금 후퇴해 있는 거로 보이지만 앞으로 더 좋아질 거라고 보는 쪽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건 이유는 뭐냐면 핵심 포인트만 말씀드릴게요. AI 서비스 활성화가 얼마큼 되느냐, 즉 AI 디바이스의 성장에 따라서 반도체의 요번이 피크냐 아니면 더 연장되냐 달려 있거든요. 그것에 따라서 그게 성장한다면 요번이 피크 치는 게 아니고 연착륙을 하면서 다시 한번 호황을 누릴 개연성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바라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기대도 분명히 있는 것이 아닌가. 대선도 영향 좀 주죠.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자 어떤 분이 미국의 대선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결정을 하고 그래서 내년에는 집권 1년 차예요. 집권 1년 차에 지금 정책들을 막 얘기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제일 열심히 하죠. 지금 정책들 보면 거의 대부분 경기를 살리는 정책들이지 않습니까? 돈을 푸는 정책들이에요. 그런 정책을 집권 1년 차에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부분이 시장에 분명히 영향을 줄 것이고 경기 성장에. 그리고 이거는 참 얘기하기가 조금 어렵긴 하지만 지금 전쟁이 막 극단적으로 많이 일어나는 거는 미국의 대선을 앞두고 미국에서 지금 뭘 할 수 못하잖아요. 그런 것도 상당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크라이나 쪽은 지금 이제 멈추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회의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럼 재건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이 재건은 전 세계 경기에 상당한 크게 영향을 줍니다. 이런 두 가지들을 생각해 보면 미국의 대선과 집권 1년 차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곧바로 경기 침체가 되고 위기가 온다? 그게 지연되면서 또 늦춰질 수 있다. 우리한테 시간이 더 있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존재해 있기 때문에 그러네요. 연착륙의 가능성을 우리가 완전 배제할 수 예.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격변기에 우리는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할지 이럴 때 명쾌한 답이 있어야 될 텐데 우리의 교보생명의 강필성 차장님은 이런 시장 변동성에 대비할 상품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정말 어려운 타이밍에 어려운 질문을 주셨는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채권과 방어적인 자산을 가져가자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예. 당장은 미국 대선도 있고 지정학적인 리스크도 지금 크게 터지고 있고 그리고 예. 정책도 변화가 어디로 갈지 모르는 상황이고 그렇죠. 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에서 금리 인하가 당분간 좀 이어진다고 하면
그러면 채권 자산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차트는 이제 과거 30년 미국 기준금리 인하 시 미국 국채 10년 금리를 나타낸 차트거든요. 보시면 이제 금리 인하가 시작하는 시점과 마무리되는 시점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좀 있었지만 결국에는 장기적으로는 금리가 하락하는 그림으로 다 끝났다는 말이죠. 예. 그리고 지금은 물론 이제 채권 금리에서 기준금리 인하가 좀 선반영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예. 그리고 내년 1월에 부채 한도 조정 이슈도 있어서 사실 단기적으로는 채권이 또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지만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좀 일정 기간 정해서 분할해서 가져가신다면 장기적으로 볼 때는 좀 괜찮은 선택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주식 비중이 좀 많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있으시다면 채권 중에서도 이제 회사채는 리스크 상황이 되면 주식이랑 같은 그렇죠.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위험자산이 돼버리죠. 회사채보다는 국채 투자를 선택하시는 것을 좀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가 이제 방어적인 성격의 자산 편입인데요. 예. 저희가 분석해 보니까 퇴직연금 투자자분들 중에서 미국 성장주를 보유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시거든요. 이 분들은 보통 예. 그냥 보유하신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을 미국 성장주를 채워 놓으셨어요. 맞아요. 변동성에 더 크게 노출될 수 있는 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안전한 원리금 보장형이나 아니면 예. 성장주랑은 좀 다르게 움직일 수 있는 유틸리티나 리츠, 인프라, 금과 같은 좀 방어적인 성격의 자산으로 일부 교체해서 투입하자라고 추천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큰 시기에 예. 퇴직연금에는 어떤 포트폴리오의 특별한 변화, 네. 전략 이런 게 어떤 게 필요할지 어떤 자산 배분 전략을 네. 이럴 때는 취해야 될지에 대한 어드바이스를 좀 듣겠습니다. 지금 시장은 고성장 인플레이션 액티브 시대에서 저성장 디플레이션 패시브 시대로 확실히 넘어가고 있습니다. 예. 변화의 초입 단계에 있는 4분기에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을 좀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는 변화를 관찰하면서 다소 보수적으로 좀 만들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는 인덱스 포트폴리오나 ETF 포트폴리오를 가져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예. 들고요. 이제 크게 보면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정말 우리 요즘 퇴직연금 잘 돼 있는 게 국가별로 투자하는 상품들이 쫙 있고 그리고 또 고위험도 있고 또 중위험도 있고 또 저위험도 있고 그게 다 상품들이 다 나눠져 가는 다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걸 좀 분산해서 할 필요도 있고요. 또는 펀드에 들어가지 않고 ETF를 직접 하시는 분들도 분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사실 시황이 어떻고 막 이런 것들을 지금 단기적으로 저는 주식시장에 있으니까 액티브하게 얘기하는 것뿐이지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 거에 조금 더 길게 보면은 그렇게 하이리스크하지 않아요. 그렇게 분산해서 갔을 때 그렇다면은 요 시기를 좀 넘어가서 네. 정말 시장이 좀 안정화되고 뭔가 좀 좋아지는 분위기가 되면 조금 더 액티브하게 일정 주부 할 수 있는 네. 이렇게 좀 가져가시는 게 어떤가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산 배분은 아시다시피 가장 중요한 게 어떤 자산을 가장 비중 있게 가져갈 건지 어떤 자산을 코어로 가져갈지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퇴직연금은 20년, 30년 요즘에 이제 장기 투자를 전제로 투자하는 게 그렇죠. 예, 정립이 돼서 장기간 이제 꾸준히 더 많이 상승하는 자산을 선택해야 되는 게 예. 중요한데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S&P 500과 같은 미국 지수를 코어 자산으로 선택하는 것은 합리적인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 분기 말, 그러니까 9월 말 기준으로 지난 30년을 봤을 때 연평균 수익률이 8.74%거든요. 연평균이 네, 연평균 수익률. 30년 동안 네, 네. 이게 근데 어떤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다양한 생각을 하시니까 8.74%가 높은 건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저는 이제 굉장히 높다고 지금. 네. 그럼 엄청나게 높죠. 네, 30년이고 연평균이면 굉장히 높은 거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30년 전에 그래서 S&P 500의 지수를 보니까 461.74더라고요. 올해 3분기 말로는 지금 5,738.17.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확 와닿죠. 네, 30년 동안 12배가 예. 오른 와.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거꾸로 이제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냐, 이거 너무 높아서 이제 들어가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보통 이제 우리가 투자는 타이밍이 아니라 타임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단기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퇴직연금을 운영함에 있어서 장기적으로 이제 운영을 하신다고 하면 그 장기 우상향을 믿고 미국 지수를 보는 거는 이제 맞는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혹 제가 투자 아이디어로 뭐 반도체, 인도 뭐 이런 얘기를 드리지만 이런 섹터는 사실 포트폴리오에서 일부 편입해서 예, 수익률의 엣지를 좀 내는 정도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S&P 500과 같은 자산을 이제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높은 비중으로 가져가는 거를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서 자산 배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결국 자산 배분이 이제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자산군을 선택해서 비중을 정하고 자산군의 채울 상품을 선택해서 투자를 집행하고 또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인데 이런 과정을 사실 직접 하시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로보 어드바이저의 도움을 받으셔서 하시면 조금 쉽게 포트폴리오도 만들고 관리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보생명도 투자 성향에 맞춰서 퇴직연금 로보 어드바이저가 있고 그 로보 어드바이저로 포트폴리오 관리를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로보 어드바이저를 활용해서 ETF로 자산 배분한 결과를 이번 10월 기준으로 가져왔는데요. 보시면 이제 글로벌 주식, 국내 주식, 글로벌 채권, 국내 채권, 원리금 보장형 상품을 이제 분산해서 투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를 드리고 지금 보시면 이게 고수익형 포트폴리오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을 조금 보수적으로 봐서 안전자산 비중을 원래보다 조금 더 높여서 시장 상황에 대응하고 있는 것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펀드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자산군에 투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로보 어드바이저로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 조금 더 이제 편안한 투자를 하시기 위해서 TDF라는 상품도 있는데요. 퇴직연금 이제 대부분이 사실 본업이 있는 분들이 투자를 하시잖아요. 그리고 본업을 하면서 투자까지 신경 쓰시는 게 어려운 일이시기 때문에 TDF는 이제 하나의 펀드이긴 하지만 그 안에 글로벌 주식, 채권, 원자재 등을 다양한 자산을 이제 글로벌 자산 배분하고 있고 또 빠르게 이제 시장이 변하고 있는데 이런 시장 변화에 TDF를 운영하는 그 펀드 매니저가 좀 전문적으로 빠르게 대응을 해서 상품 교체까지 진행해 주기 때문에 좀 마음 편하게 투자하는 데는 적합한 상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여러분 조금만 시간 내주시면 되는데 강남에 지금 뭐 50억 60억 아파트 있잖아요. 그것도 12배 난 거예요 사실. 맨날 그거 보고 야 이런 일이 있냐 막 그러지만 저 S&P 지수도 함유전에서 12배 난 거란 말이에요. 앞으로도 그런 보장은 없으나 여러분들의 그 10분의 노력이 어쩌면 30년 후에 여러분의 노후를 정말 확 바꿀 수도 있잖아요. 꼭 10분 시간을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두 분의 정말 정통한 이 두 분의 전문가를 모시고 24년 4분기 투자 전략을 상세하게 한번 짜봤는데 이대로만 잘 실천하시면 조금 더 차별화된 4분기를 마감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박병창 이사님 그리고 강필성 차장님께 오늘 어떠셨는지 여쭤보죠. 굉장히 시장이 만만치 않고 주식 투자를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의 변수도 많고 어려워요. 네. 그런데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것을 좀 장기적으로 보고 내 퇴직금 계속 쌓아가는 것에 가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그걸 꼭 믿고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김 프로님 말씀하신 대로 이 퇴직연금에 차곡차곡 넣으시는 분들은 지금 액티브하게 시장이 막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에 막 쫓아가면서 중국 급등했으니까 그거 해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꾸준히 이 수익률을 추정하면서 갈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내가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의 핵심 포인트로 그렇죠. 그 안에 보면 상품이 굉장히 많거든요. 조금만 더 신경을 써서 하시면은 네. 지금은 별 차이 안 나지만 긴 시간을 보면은 꽤 큰 돈이 나한테 올 수 있다. 이걸 좀 믿고서 우리 퇴직연금 운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간혹 이제 상담을 드리다 보면 수익률이 이제 욕심이 나고 또 급한 마음에 너무 한쪽으로 베팅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퇴직이 1년, 2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급등하는 섹터에 올라타서 올인하거나 또 무서운 마음에 이제 포지션을 아예 청산을 해버리거나 근데 이런 선택은 지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양입니다. 예, 지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퇴직연금은 결국에 이제 단기간 최고의 수익률을 내는 게임은 아니잖아요. 장기간 이제 적게 깨지고 또 상승할 때는 올라타 있어야 되고 그렇죠. 예, 그래서 모두 퇴직연금에서 좋은 수익을 쌓아가면서 평생 든든한 계좌로 노후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강필성 차장님은 참 보면 진짜 신뢰가 제 퇴직연금 좀 맡아주세요. 너무 신뢰가 가. 자, 시장의 흐름을 빠르게 읽는 퇴직연금 헌터가 여러분께 정말로 큰 도움이 됐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시간은 이렇게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두 분도 4분기 화이팅 해주십시오. 네. 네, 감사합니다. 퇴직연금 상품 가입 전 상품 설명서, 약관을 확인하세요. 교보생명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 영상은 투자 정보 등 대외 제공에 관한 당사의 전자통신 수단 관련 내부 통제 기준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본 영상은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